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오와 함께하는 집에서 만나는 전문가 세미나 애텀의 진행을 맡은 미래에셋대오의 허혁재 수석 매니저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댁에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애텀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고객 여러분들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세미나 애텀의 주제는 2020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입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택은 삶의 기반인 동시에 큰 목돈이 들어가는 자산이기에 그 가치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계속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반면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대해 전문가의 전망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후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푸시고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분을 선정해 오늘 강연자 김홍렬 소장님의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관련 블로그 및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오른다라는 주제로 주택시장을 전망해 주실 빠숑 김홍렬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0분 동안 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양한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은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되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가, 혹은 또 제가 살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은 오른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부동산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익을 계산하면 다주택자들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하는데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를 다 계산하게 되면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실수요자만으로도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은 거품 시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없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 팁부터 드리면은 지금 다주택자가 투자하지 못하는 시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자가 빠진 다음에 가격이 조정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죠. 나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변 분들이 돈이 많습니다.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차곡차곡 모이고 있죠. 거기다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자본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조금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 더 비싼 주택이냐? 입지가 조금 더 좋은 주택, 그리고 상품이 조금 더 새 거인 주택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는 이유,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거래가 되는 이유, 그리고 마용성 등 서울 상위권 지역들이 15억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84 기준, 34평 기준으로 15억이 넘어가는 거래가 꾸준히 발생되는 이유는 과거보다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시장인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똘똘한 내 집 마련과 아파트 투자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되는 입지,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되는 아파트로만 관심이 좀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9월 시장을 정리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거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갤럽에 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조사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맨 오른쪽에 있는 2019년도 한번 수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역별 자가 보유율인데요.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내 집이 있는 비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이 있을 텐데 일단 수도권과 도지역만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노란색 선이 71.2%일 텐데요. 도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이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그냥 도시 정도의 아파트를 71.2%를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54.1%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서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방 같은 경우, 도지역 같은 경우는 10가구 중에 7가구, 8가구가 내 집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가구 중에 5가구 미만이 내 집입니다. 이 얘기는 왜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싫어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 당연히 올라가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싫어하죠. 내 집 마련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올 텐데 임차인을 위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도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 때문에 민감한 분이라고 하시면은 지역별로 이런 좀 다른 전략들이,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것들을 예상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자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을 새로 살려고 하는 수요층들이 좀 적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인들은 다 잠재 수요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을 거주하고 있는 층들뿐만이 아니라 임차로 사는 분들도 집을 사려고 할 거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집을 사려고 하는 잠재 수요층이 대기 수요층들이 서울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대기 수요층이 많게 되면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집값이 빠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지방 도지역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집값이 올라가기가 조금 더 어렵고 빠질 가능성도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에는 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실질적으로 현재 집에 어떻게 이사를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1위가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이게 어떤 의미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사의 패턴은요. 입지를 선택하고 이사 오는 것들보다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 수치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고요. 2등이 직주 근접이고요. 3등이 내 집 마련입니다. 결국은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트렌드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혹은 교통 편리성이라고 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들이 2순위고요. 세 번째는 내 집 마련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향후 내년뿐만이 아니라 향후 5년 정도는 아마 이 트렌드대로 집을 거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비율들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광역시나 도지역 같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선호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고요. 향후 5년 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층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집으로 이사 가려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건 조금 나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비율, 결국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비율이 되게 가장 높고요. 지금 광역시나 도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주 근접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데요.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비율들이 높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아마 가려고 할 텐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서울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요.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이사 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들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입지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입지를 유지하거나 입지 내에서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비율들이 높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고 은퇴를 하게 되면 집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거 실태 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 집을 보유하려고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거의 10세대 중에서 9세대 전후가 내 집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은퇴하신 분들도 아마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이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은퇴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과연 어떤 입지, 어떤 주택들을 선택하실 건가도 한번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은요,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좀 많이 받기를 원하고요. 전세자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 비용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금융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자가든 전세든 예, 그렇게 좀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향후에 어떤 아파트를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과거처럼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입지마다, 지역마다, 상품마다 다른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는요, 현재 가치, 과거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집을 사지만 내가 매도 시점은 향후 5년 후, 10년 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집을 팔았을 때 지금 산 가격보다 올라가 있을 아파트가 어떤 것들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야 될 텐데 한 채만 소유한다고 했을 때 어떤 주택을 선택할 것인가? 입지냐 상품이냐? 일단 그걸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과 비서울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서울인지 비서울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상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새 아파트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1순위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새 아파트이거나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직주 근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의 출퇴근 편리성이 가장 좋은 입지가 제일 좋은 입지라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트렌드 선호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부터 볼 텐데요. 요 그래프 하나 가지고 명쾌하게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새 상품은요. 갓 입주한 새 아파트일 텐데 갓 입주한 새 아파트는 비쌉니다. 이미 많이 올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기 전 단계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죠? 결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입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불확실성이 큽니다.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건축이 되는 입지들을 더 좋아합니다. 재건축이 되는 입지를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입지가 재개발 입지보다 재건축 입지가 더 좋다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재건축이 확정되어 있는 단지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게 바로 이 그래프일 텐데요. 여기 그래프가 지난 20년 동안, 10년 동안에 4개 단지의 시세 그래프입니다. 평당 가격인데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고 반포주공 1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운상가 아파트가 있고 서서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지의 공통점은요. 모두 7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들이고요. 이미 40년 차가 넘었죠. 그리고 분양가가 한 채당 700만 원 전후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했던 단지였었는데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평당 한 7, 8천 하고 있고요. 반포주공 1단지는 1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충정로 아파트, 세운상가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 전후입니다. 이 가격 격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서문 아파트랑 새우상가 아파트는 구축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조건으로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 것들이죠. 입지는 좋지만 네 군데 다 좋습니다. 입지가 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고요. 공실도 없고 수요도 많지만 이 가격을 구분하는 가장 차이점은 재건축 가능성 여부입니다. 결국은 지금 아파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구축 같은 경우는 향후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가능한 아파트인지를 따져보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입지가 좋더라도 재건축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요. 임차로 거주하는 것들은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자가로 매수하는 것들은 비추천이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상품 의사결정 결론입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다 좋습니다. 100% 좋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강남구는 물론이고요. 도봉구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의 재건축 아파트도 좋습니다. 광명도 좋고요. 성남도 좋고요. 고양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대신 재건축이 확정되어 있는 아파트여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요.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는 이미 입지도 좋고요. 상품도 좋습니다. 재건축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없죠. 문제는 비싸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격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은 새 아파트 사시는 것들도 추천을 드릴만 합니다. 그 구축 아파트일 텐데요. 과거까지는 구축 아파트도 아파트이기만 하면 오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그랬는데요. 주택 보급률이 정확하게 2012년도부터 100%가 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아파트라고 했을 때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좋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만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축이라고 해서 다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입지도 있거든요. 구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결국은 입지가 아주 좋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거나 둘 다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자가로 마련하시는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입지인데요. 지금 현재 주택으로 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죠. 직주 근접하고 교통 편리성, 교육 환경, 생활 편의시설 편리성 이런 것들일 텐데요. 입지 관련 의사결정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주 근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향후에는 교통, 교육, 상권, 환경, 특히 수도권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이게 직주 근접이 좋은 입지랑 나쁜 입지랑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구별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교통이 워낙 좋아져서 서울 내에서는 직주 근접이 나쁜 입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건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망,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인천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이 서울의 변두리 지역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주 근접만 따지기보다는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이 다 갖춰진 입지들을 오히려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처럼요. 이미 아직 그 일자리 부분들이 확정이 돼 있지 않거나 불안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차, 4차 산업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많이 없어지지만 생기는 것들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업 3차, 4차보다는 2차나 1차 제조업이나 농축수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가 좀 불투명한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시세 변동률을 가지고요. 과거에 어땠는지 지금 어떤지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세가 계속 올라간 지역들을 보면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확정이 되었던 입지들이고요. 가격이 빠졌던 지역들은 일자리도 애매하고 오히려 새 아파트들도 없었던 입지 조건이 좋아지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 칠한 부분이 있고 노란색 칠한 부분이 있는데요. 노란색 칠한 부분들은 시세가 많이 올랐던 지역이고요. 빨간색은요. 오히려 시세가 빠진 지역들입니다. 그럼 결국 저 고양시 일산 서구라든지 파주라든지 일산 동구, 김포, 인천 서구, 인천 중구 이런 지역들은요. 10년 동안 시세가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줄거나 새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 노란색 부분들 시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도 증가했고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KB 부동산 지수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한번 지수를 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서울 25개구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이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요가 뒷받침이 됐다는 얘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른 지역도 있고 내려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조건, 일자리와 새 아파트 조건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수요층들이 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나 새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간 지역들은 올랐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빠졌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지역이 경기도일 텐데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죠? 네, 광명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오른 지역들은 성남이죠. 성남에서 분당입니다. 결국은 광명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많이 오른 지역들의 이유를 좀 살펴보신다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일자리도 증가했지만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 중에서 재건축이든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이든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요. 지난 10년 동안의 시세 변화표를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보실 수 있을까요?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저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럼 반대로 일산, 파주, 김포, 인천, 서구 등 저런 지역들은 시세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는 공급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죠. 공급을 많이 하면은 경쟁이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는 올라가겠지만 구축들은 빠지겠죠. 결국은 과천, 성남, 광명, 하남에 공급이 많게 됐을 경우에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 입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 파주, 김포,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런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지역 다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피할 필요는 없죠.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니까. 예, 그런 좀 구분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키 이슈가 3기 신도시 공급일 텐데요. 일단 2021년도에 3만 세대, 2022년도에 또 3만 세대를 사전 청약을 하고요. 2028년까지 총 27만 호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걸 합치게 되면요. 수도권에만 127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공급 물량이 투하가 될 텐데 100만 호 정도 공급되게 되면요. 분명히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물량 때문에 조정되는 지역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공급 물량이 어디에 많이 투여가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요, 명쾌합니다. 사전 선호조사를 했었는데요. 하남, 교산, 신도시가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1등을 했고요. 직방이라는 업체에서 조사했던 것들 중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결국은 향후에 많은 층들이 하남, 교산으로 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에 다른 입지 물량은 거의 없고, 그리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남, 교산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 같고요. 2등이 지금 고양, 창릉과 과천인데요. 과천은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입지 물량이 적은 게 문제죠. 고양, 창릉은 서울 강북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1위와 2위권에 있는 입지들은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3위권 이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5위, 6위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에 있는 새 아파트 가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1기, 2기 신도시의 구축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들어오는 지역들을 제가 지도를 도팅을 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입지가 더 물량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고 물량이 필요 없는 지역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같은 경우는 물량이 필요한데 하남, 교산 뺏기 대규모 공급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 인천, 부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공급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지역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동남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수요층들이 유지될 지역이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대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오른 곳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남, 성남, 과천, 광명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까지 못 올랐던 곳들, 인천, 그러니까 일산 서구, 일산 동구, 파주, 김포,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요.
더 못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신축은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구축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구축을 살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별로 있을 텐데요. 요 3기 신도시 상륙청약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들은 반드시 누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입지의 선호도 기준으로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요. 투기 과열 지역. 서울의 전 지역 25개 구에 있는 새 아파트는 다 괜찮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분당, 하남, 성남은 괜찮다는 의미고요.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에 있는 도시보다는 수요가 많고 앞으로 좀 더 수요가 증가할 지역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투자자들은 이 지역에 투자를 못하겠지만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제가 심한 지역들 위주로 보시는 것들이 오히려 안전한 미래 가치를 보장된 지역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지역들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부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입지도 좋은데 싸게 분양을 합니다. 어떤 지역이 그러냐면요. 서울의 25개 구가 다 그렇고요. 경기도의 과천, 광명, 분당, 하남. 입지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요.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중구, 광주는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는 전체. 결국은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박스처럼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신규 아파트라고 하면요. 가격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청약을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가점이 낮아서 청약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분양권 전매 가능한 지역에서는 분양권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새 아파트를 누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입지적인 얘기들, 시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좀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이나 정부 정책들 나오게 되면요.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헷갈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식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는데요. 투자 수요 때문에 언급되는 지역들보다는요.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실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어떻게 구분을 했죠? 예,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죠. 거기 지금 실수요가 제일 많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가랑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원가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도 원가 얘기고요. 허그에서 분양가 통제를 한다는 것들, 아까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원가를 통제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원가가 아닙니다. 이미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세가 올라갈 프리미엄을 따지시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입지와 어디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는지 결국은 입지가 좋은 곳들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당 입지 내에서도. 그리고 원가가 싼 것들보다는 프리미엄이 어디가 많이 붙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있을 때는 무조건 실수요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거주하지 않지만 언젠간 들어가 살려고 미리 사두는 수요도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강남구의 임차비율이 높은데요. 임차비율이 높은 이유는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들어가 살 사람들이 미리 사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지들은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낮고요. 투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기입니다. 1년이나 2년 동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지역들일 텐데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규제가 심한 이런 시기에서는 제가 수익률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지역들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시세 말씀드릴 텐데 원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원가는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요. 일반인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는 정부와 시공사와 조합만 알면 되는 것들이고요. 저희처럼 그냥 아파트에 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입지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원가가 낮아지게 되면요.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거란 얘기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던 정상가로 분양하던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입지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은 원가 플러스 프리미엄일 텐데 원가는 따지지 마시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지 프리미엄, 상품 프리미엄이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다 따져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입지 프리미엄은 점점점 좋아지고요. 상품 프리미엄은 새 아파트로 입주한 순간부터는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입주할 때까지가 가장 좋은 최적의 투자 기간, 매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 좋은 곳의 재건축이 가장 좋은 상품인 것이 상품 프리미엄도 높아지고 입지 프리미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가장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실수요가 원체 많기 때문에 실수요도 좀 이렇게 발라내고 싶은 것들이죠. 결국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입지들, 상품들을 무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정부에서도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테니까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은 지금 선택을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좋은데 새 아파트는 비싸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데 입지 가격이 싼 지역에 새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금천구 독산동의 롯데캐슬 골든파크고요. 1,200만 원에 분양했는데 지금 4천 정도 됩니다. 그만큼 입지가 나빠도 새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 나쁜 곳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좀 미리 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에 상계 뉴타운이라고 하는 입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분양가는 5억 원 전후였는데 지금 입주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전후합니다. 결국은 입지가 나빠도 새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지금 입지가 나쁜 지역들이 주로 어디죠? 뉴타운 지역들이죠. 뉴타운 지역에 조금 초기에 들어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예,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의 아파트여야지 가격이 유지되거나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크다는 것들이고요. 일자리가 많거나 증가하는 지역이고요.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까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명품 베드타운, 그리고 이제 신도시겠죠? 예, 그런 것도 생기는 지역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경쟁 물량이 들어올 여지가 없지만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물량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들어오게 되면요. 인천의 서구 지역에 있는 검단 신도시라든지 김포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결국은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은 피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방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그리고 이제 비선호 시설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비선호 지역들, 예를 들어서 차량 기지가 이전해 가는 지역들이 있고요. 쓰레기 매립장들이 이전해 가는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을 받는 입지는 입지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아지는 호재도 없고 상품 호재도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런 지역도 좀 피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네,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역시도만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군구 단위나 읍면동 단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서울만 제외하고요. 서울만 제외하고 다른 시도 지역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 보겠습니다. 인천 증가하고요. 경기도 증가하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시 증가하고요. 제주도가 증가합니다. 예, 이 지역들은 향후에도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지역 내에 새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괜찮지만 신규 택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서울은 감소하는데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텐데, 서울은요, 서울만의 지역이 아니라 이미 수도권의 중심지입니다.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이 감소하는 거 이상으로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요, 서울 인구가 증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서울은 인구가
행정상으로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이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주를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도 서울, 경기로 이주를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도 서울, 경기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들이 인구 이동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이죠. 결국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지역들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 옮기는 거주지에서는 이런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든지 이런 신규 택지에 대한 가격들이 빠질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트렌드 이론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7개 입지 정도를 좀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개 입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면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부산도, 광주도, 대구도 같은 조건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요. 그런 입지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강남구일 텐데요. 강남구는 다 알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남구가 지금 압도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226개 시군구 중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지금 제일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도 더 많아집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 GBC가 들어서는데요. 저 건물 한 채에만 3만 명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일자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역부터 보건사역까지 영동대로 지하 도시를 개발하는데 거기도 한 15,000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마이스를 만드는데 5천에서 10,000명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요 삼성동 한 블럭에요.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거의 6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삼성동 주변을 한번 고민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놨잖아요.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이요. 근데 이 지역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역까지 연결된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역까지 오는 GTX A 노선, C 노선의 입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C는 아직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보셔도 되겠지만 그 A 노선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해서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8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역까지 출근할 수 있는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 역세권 부지들은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광교 신도시가 2012년도 전후에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 났습니다. 평당 1,200만 원이었는데 미분양이 났었는데 신분당선이 개통된 다음에 강남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이후에요. 4천이 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경기도 신도시는요. 서울 강남권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하면요. 평당 3천, 4천까지도 갈 수 있는 입지라는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지역입니다. 용산인데요. 용산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강남구의 개발이 끝나게 되면 용산이 바로 이어서 개발이 될 겁니다. 어떤 부지냐면요.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는 특별관리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미군 때문에 개발을 못했는데 오피스 지역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지금 삼성동부터 서초역까지 테레안로가 있잖아요. 그런 오피스 타운들이 용산구에도 생길 거라는 얘기고요. 향후 20년 동안 진행될 얘기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아시죠? 용산역 뒤편에 있는 150층짜리 건물이 들어올 부지기도 하고요. 거기서부터 서울역까지는 50층짜리 건물들이 쫙 들어설 입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용산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철도망들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등포인데요. 영등포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 입지는 왜 말씀을 드리냐? 여의도까지 지금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이요. 신안산선 착공을 했고요. 신림선은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요 두 부지의 역세권 부지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보고요. 네 번째는 강서구 마곡지구인데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분의 1이 남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구 마곡지구로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한 입지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저렴합니다. 김포, 고양시, 광명, 부천 다 가능하고요. 서울은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울이었었고요. 요 지역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권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 빼면은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판교입니다. 판교 제1 테크노밸리가 78,000명인데
지금 제1, 제2와 제3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이 또 들어옵니다. 결국은 판교 제2, 제3의 테크노밸리에서 출퇴근 가능한 입지들은 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남, 성남, 광명, 과천이 다 그런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 중에서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가격이 쌉니다. 여러 가지 입지 물량들 때문에. 하지만 일자리 지역이 생기고 있고요. 교통망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요, 쌉니다. 다른 지역들은 평당 2천, 3천, 4천 가는데요. 고양시는 아직도 평당 1,000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가능한 입지 중에서 평당 1,000만 원대 새 아파트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고양시로 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종시일 텐데요. 신도시의 끝판왕입니다. 허벌판에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교통망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요, 지난 5년 동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세종시는 지금 5만에서 32만까지 왔는데 세종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80만입니다. 아직 반도 안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60만, 80만이 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세종시가 올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종시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략일 텐데요. 일자리 지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광역 교통망 확충 지역.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비싸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지역들, 향후에 비싸질 지역을 찾게 되면은 광역 교통망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시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오를 곳만 오른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과거처럼 사두면 올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빠지는 지역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싼 거라고 무조건 패닉바잉, 묻지마 투자하시는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고 이런 질문이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집값이 빠지지 않을까요? 소장님 예상 어떻습니까? 네. 아마 제가 20년 동안 이제 부동산조사연구소 연구원 활동을 해왔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 반대 질문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안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가요,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고요. 지금까지 안 올라간 아파트는요, 앞으로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갈 텐데,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입지가 좋을 거고요. 상품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그런 아파트들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까지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라고 하면요. 아마 수요층들이 좀 없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신도시도 생기고 경쟁 입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입지 경쟁력이나 상품 경쟁력이 없는 상품들은 향후에는 경쟁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들이 미래 가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안전하다. 오히려 싼 것들이나 가격이 빠지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들은 불리하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에서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도 결국은 집값이라는 게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하고 빨리 이어질 수 있는 교통 여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까도 공급 물량 말씀드렸는데요. 향후 한 5년 동안은 공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왜 입지가 좋냐면요. 서울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다 못하니까 1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다 찼죠. 1기 신도시는 입지가 좋습니다. 근데 1기 신도시가 다 차서 2기 신도시를 만드는데 2기 신도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2기 신도시 중에서 다 찬 입지가 있고요. 아직 못 찬 입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라든지 판교라든지 광교 같은 경우는 다 차서 인기가 많은데 뭐 양주 옥종이라든지 김포 한강이라든지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다 못 찾습니다. 입지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3기 신도시 입지가요, 너무 좋은 입지입니다. 왜냐면은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와 입지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입지 조건은 3기 신도시가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아마 인기가 많을 겁니다. 문제는 그 3기 신도시와 입지 경쟁, 상품 경쟁을 해야 되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1기 신도시는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낡았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1기 신도시 중에서 입지가 좀 떨어지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한테 질 것 같고요. 다만 일자리가 좋고 교통이 편리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품이 낡았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기 신도시에서는 3기 신도시보다 이길 입지가 있고 질 입지가 있겠지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일자리가 많거나 교통망이 나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데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청약을 받기 위해서도 전세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의 영향을 잘 보셔갖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대출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출 규제를 하는 것들입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는 40%, 9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는 20%가 나오고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돈이 있는 분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입니다. 결국 아까 제가 입지 조건이 좋아지고 상품 조건이 좋아지는 것들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서 물론 이제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대출은 안 되고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안 사면요 오히려 기회가 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거든요. 서울은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입주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 좋은 입지에 인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15억 원이 안 되는데 15억 원이 넘어갈 아파트가 제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대출이 가능한 시기에 대출 받아서 15억 원이 되기 전에 사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서울의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일자리랑 교통망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은 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5억이 안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아마 15억 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서 대출을 이용해서 집 사는 것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입지가 나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규제적 같은 경우는 대출이 70%가 나오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조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들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정비 지역에서는 15억 이하이기 때문에 15억 이하에서 실수요가 좋은 곳들, 그래서 계속 올랐던 곳들은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실수의 목적이겠죠?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네. 실수의 목적에서는 사도 좋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애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중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드리지 못하여 추가로 Q&A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기에 서울과 신도시 가격 상승 편차가 컸었는데요.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하고 신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자리와 베드타운의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서울에 일자리가 가장 많은데 서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이 부족해서 신도시를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 신도시의 탄생 이유일 텐데요. 이 말씀은 어떤 것들이냐면 서울이 충분히 많이 오른 다음에 그리고 신도시가 따라오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시기든지 간에 서울이 먼저 오르고 서울과 신도시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신도시가 따라오르는 그런 패턴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 것들 보면 서울 위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에 비해서 신도시가 좀
뒤늦게 올라간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도 일자리가 많은 판교라든지 광교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보다 많이 올랐고요. 순수하게 베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중동이라든지 뭐 삼본이라든지 일산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가 어디 많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서울이 압도적으로 일자리가 많고 지금도 증가하는 속도도 많기 때문에 신도시와 서울과의 그런 격차들은 한동안 계속 좀 이렇게 벌어지면서 기울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부동산 가격하고 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앞으로의 향방은 매도할까요? 아니면 버티기에 들어갈까요? 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소위 말하는 케바케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샀을 때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샀을 텐데, 산 시점이 아니라 판 시점에서 이익이 보여야지 계속 유지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종부세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2주택자부터, 특히 3주택자 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요. 자기가 매도 시점을 고려했을 때 5년 후든 3년 후든 혹은 10년 후든 매도 시점을 고려했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이익과 그 사이에 내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봤을 때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요. 시세가 올라갈 것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이 얼만큼 보냐, 그 정도의 차이지 수익이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단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히 법인 투자 같이 단기 투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100%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 손절매죠.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보이는 적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종부세하고 양도세와의 수익 좀 계산들 하셔갖고 유리한 쪽으로 조금 더 갖고 가실 것인지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의 향방은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때문에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부담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갖고 팔지 말지 결정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 매우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현금 10억 원으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예, 유망 지역 두 군데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단지까지 추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나름 좀 영향력이 있는 인사다 보니까 제가 특정 단지를 언급하게 되면은 그 단지에만 또 시선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입지하고 조건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현재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그 대출이 20% 이상밖에 안 나옵니다. 2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9억 원까지는 40%가 나오고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20%가 나오기 때문에 그 조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억 원부터 15억까지는 20%가 나오기 때문에 40%와 20%까지 받게 되면은 현찰이 10억 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한 15억 정도 전후에, 그러니까 15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5억 원이 안 되는 금액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5억 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요 좀 새 아파트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남권에 있는 새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강남권이 아닌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뭐 영등포구의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또 뉴타운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가시면은 이제 고덕이라든지 명일동에 새 아파트를 이제 좀 준공해서 입주한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새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현금 10억 원이라고 하면은 15억 원 이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서울이 25개 구가 있을 텐데 상위 구부터 조건에 맞는 구를 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강남구, 서초구가 제일 비싸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구축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저는 되도록이면은 신축 아파트를 추천드리는 것들을 제안 드리기 때문에 강남,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급지에서 되도록이면 새 아파트, 그래서 새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입주한 지 10년 차 미만, 5년 차 미만이면 더 좋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두 개 아파트를 꼭 찍어주길 바랬는데 역시 잘 피해 가십니다. 예. 네.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지만 결국은 10억 이상 아파트를 구할 때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도 가치가 높아질 거니까 신축 아파트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자리하고의 접근성까지 좀 따져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의 답변이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미나이텀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은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